자, 이번에는 금속의 부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식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 환경에 노출이 돼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금속의 원하지 않는 산화 형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여러 가지 금속 기구들이 부식돼서 못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부식이라고 하는 거는 원하지 않는 금속의 산화의 형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금속이 산소하고 반응을 하거나 또는 반응성이 큰 비금속하고 함께 있어서 그것과 반응을 하게 되면은 전자를 잃게 되면서 양이온이 되는 그러한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철의 부식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철의 부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속의 질이 저하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철이라고 하는 것이 철 이온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철의 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산화는 자발적으로 이게 반응이 진행이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녹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녹슨 과정을 우리가 보면은 철이 녹이 슬게 되면은 금속의 이 표면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게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이 표면이 손실되게 되면은 이 철로 이루어져 있는 요 구조물들이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의 부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여기 물방울로 되어 있는데 수분이 있다라든지 또는 습기가 많고 또 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들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전해질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철이 산화됩니다. 그럼 철이 산화되게 되면은 요렇게 철 2가 플러스 이온이 되었다가 이것이 철 3가 플러스 이온이 되면서 산소에 있는 이 산소하고 반응하게 되는데 이때 산소가 환원을 하게 되면서 이게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환원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철하고 산화되어 있는 철하고 요 OH 마이너스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서 산화철이 만들어지는 것. 이 과정이 바로 이제 녹이 쓰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다시 보면은 요렇게 철이 산화가 돼서 철 2가 플러스 이온 상태가 되는 거죠. 전자를 내놓고. 근데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이러한 산소들이 어 전자를 얻고 환원하는 그런 과정에서 OH 마이너스 이온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OH 마이너스 이온이 생성이 된 것과 산화되어 있는 이 철이 또 반응을 하게 되면 이때 여기 철은 철 2가 플러스가 됐는데 여기서는 철 3가 플러스가 됐죠. 뭐 반응식까지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갑자기 철이 2가에서 3가가 되니까 왜 그런 과정이 있는지를 하나 더 보면 이때 산소하고 H2O하고 또 철 2가 플러스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철 3가 플러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 화학식은 맞추기 위해서 앞에 개수 4를 적어 줄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4OH 마이너스가 생성이 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철 3가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수산화 이온이 반응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Fe2O3 그다음에 요건 이제 수함을 표현할 때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H2O와 함께 있는 이러한 형태의 녹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녹슨 그 붉은색의 철 여기 보이는 이러한 철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반응식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요. 다시 보면 철이 산화되면서 철 2가 플러스가 되었다. 그다음에 산소가 이제 환원을 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반응을 하게 되고 전체 반응식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철 2가 플러스가 앞에서 이제 표현한 것처럼 철 3가 플러스가 됐고요. 요 철 3가 플러스가 반응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붉은색의 녹에 대한 부분이 생성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산화철의 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녹입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이 붉은색 녹. 이것이 산화철의 수화물로서 철이 산소와 수분의 존재하에서 산화될 때 이제 생성이 되는 그런 과정이죠. 자, 그러면 부식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볼게요.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치 않은 반응이고 그냥 놔둬도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철이 녹슨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 이유는 이 반응 자체가 전기화학적인 반응에서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금속의 부식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기화학적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델타 G, 깁스 에너지가 0보다 작은 마이너스 형태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금속 도구라든지 또는 뭐 수도관 뭐 난방 파이프 이런 선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깁스 에너지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음의 값,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죠. 부식 반응에 대한 이제 구동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식이 하나 나오죠. E는 마이너스 델타 G per NF. 이건 하나의 식이니까요. 식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델타 G는요. 마이너스 값이고요. G 앞에 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금속 1몰당 해당하는 전자의 몰수고요. 그다음에 F라고 하는 거는 96,490에 대한 값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델타 G가 또 마이너스와 반응을 한 거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플러스 양수값이 항상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E는 항상 양수값에 해당이 되는 그런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동력에 해당이 되는 요 값은 요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E는 항상 양수값을 갖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금속이 어떻게 하면은 부식이 되느냐, 부식의 조건들을 좀 보면요. 일단 부식 대상, 예를 들면 철 같은 거가 있겠죠. 부식 대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상대적인 어떤 전극 상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해질, 이온 전도성 용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것들이 이제 서로 접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조건들이 만족했을 경우에 바로 이제 부식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라도 제거를 해 준다라고 하면 이때는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식 대상에 해당이 되는 금속이 예를 들면 철이라고 했는데 철 같은 경우에는 양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반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반대에 해당이 되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대 전극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음극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음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반응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접촉해 있게 되면은 이게 이제 부식이 일어나게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전기화학적인 부식 전지에 해당이 되는 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 그 첫 번째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페인트나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공기를 차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금속의 표면에다가 페인트를 칠하거나 또는 기름을 칠하거나 바세린 같은 것들을 칠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플라스틱으로 코팅하는 경우도 해당이 돼요. 금속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는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을 입히거나 연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음극화 보호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말로 우리가 희생적 부식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반응성이 보다 더 큰 금속을 연결을 해서 반응성이 작은 금속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극화 보호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할 거고요.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즉 반응성이 더 작은 금속으로 코팅을 해 주는 경우도 인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합금을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금속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겉에다가 산화 피막을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합금 제품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서
그 순수한 금속보다 더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하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금속이나 비금속을 혼합해서 고온의 상태에서 용융시켜서 만드는 그런 금속들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두 가지나 그 이상의 금속들을 서로 혼합해서 만드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합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하고 강도도 굳고 굵기도 큰 그런 형태를 이제 합금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보통 강철이라든지 뭐 구리합금, 청동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산화피막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러 산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화하면은 녹 쓰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녹이 슬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산화피막을 입혔을 경우에 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알루미늄 산화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냥 순수 알루미늄보다는 산화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단단한 그런 역할을 해준다. 녹이 슬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석과 양철 앞에서 우리가 그 희생적 부식이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함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보다도 반응성이 큰 아연을 이렇게 겉에다가 코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화되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하면 아연이 대신에 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연이 이렇게 산화가 되고, 그리고 철 대신에 산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게 이제 음극화 보호에 해당이 됩니다. 철의 반응성보다도 더 큰 마그네슘이라든지 아연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반대되는 경우는 바로 이 양철 같은 경우인데요. 우리가 통조림 용기를 보면 그것이 이제 양철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로 되어 있는 그 겉의 표면을 SN 주석으로 이렇게 표면을 코팅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철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통조림을 따고 나면은 바로 먹어야 된다, 또는 다른 용기에다가 덜어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철하고 SN 주석하고 반응성이 철이 더 커요. 그래서 주석을 입혀주긴 했지만,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흠집이 나게 되면은 주석이 철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빼앗아서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표면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요. 한번 흠이 나면은 순수한 철보다도 오히려 더 빨리 부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자, 음극화 보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온화 경향이 더 큰 금속을 접촉시키는 거다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지하 탱크라든지 이렇게 철 같은 거를 기름을 넣는 이런 철을 용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음극화 보호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를 제공을 해주면 구리선을 따라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철이 산화되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것을 이제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마그네슘이라든지 또는 아연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반응성이 큰 금속을 사용하면 어떠냐? 근데 뭐 나트륨이라든지 뭐 칼륨 이런 칼슘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것 자체가 너무나도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전자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적당한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을 선택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연과 마그네슘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응성이 큰 금속을 철에 연결해서 철이 녹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이와 같이 마그네슘이라든지 금속의 반응성이 더 큰 것을 연결을 해서 철이 산화되는 것을 보호해 주는 것. 이것은 음극화 보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음극화 보호는 이렇게 주유소 저장 탱크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박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그네슘 덩어리입니다, 이게. 마그네슘 덩어리를 선박에 이렇게 부착을 시켜 놓는 거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다 마그네슘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전자를 제공을 하면서 이 선박 철이 부식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즉 방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부식 속도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부식 속도는 일반적으로 무게 감량과 부식층의 깊이를 측정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전체 표면이 균일하게 부식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균일 부식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단위 표면적당 무게 감량의 정도를 측정을 해서 부식 속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게 감량법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부식이 국부적으로 일어난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표면에 대한 평균적인 금속의 용출을 계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식이 일어나는 곳이 국부적이라면 그곳을 찾아서 부식층의 두께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식의 속도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근데 무게 감량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균일 부식에서 해당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고, 부식층의 깊이를 측정하는 침투 깊이 측정법에 해당이 되는 거는 이거는 균일이나 불균일 부식 모두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부 부식에서는 어디를 측정하는 게 맞냐면 침투 깊이가 가장 깊은 곳을 찾아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제일 위험하고 부식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서 그곳을 기준으로 해서 깊이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침투 깊이 측정법에 해당이 돼요. 자, 허용 가능한 부식 속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작업 공정에서 부식 저항성을 부식 속도에 의해서 나눈 그 값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0.1mm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부식 저항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0.1에서 1.0 사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이거는 그냥 보통이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부식 저항성이 우수한 거고, 1 이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부식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부식 속도에 대한 거는 이제 식이니까 이걸 하나 또 이해를 해 둬야 되겠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I per NF. 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전자의 몰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1몰을 부식하는데 필요로 하는 전자의 몰수에 해당이 되고요. F는 이제 96,490 쿨롱 퍼 몰 전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I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은 부식 전류 밀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I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은 부식 전류 밀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식 전류를 크게 하는 요소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부식이 되느냐, 더 잘 일어나느냐를 따져주는 건데요. 용존산소, 녹아있는 산소의 농도가 클수록 부식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뭐 온도가 높을 때도 부식이 일어납니다. 근데 보통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산소가 기체가 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은 감소하게 돼요. 하지만 화학적인 산화 반응이 더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고온으로 인해서 부식 속도가 더 증가한다라고 보는 거죠. 금속이 전도성이 큰 전해액하고 접촉했을 경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온에 의한 어떤 전해액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식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금속 표면의 내부 응력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부식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